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청년들의 눈으로 정치권을 바라보는 정치 청년의 눈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국감이 시작되기 전만 해도 여야 의원들은 서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만 역시 국정감사장에 고성이 난무했는데 흔히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주 끝나고 어떻게 자평할 때 야당의 시간이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맛있는 요리를 하려면은 사전 준비 기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제 라임 옵티머스 건에 대해 가지고 조금씩 관심을 높여가는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부분은 뭐 저희가 이번 국감만으로 끝낼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공세를 강화할 것이고 저는 그 외에 뭐 일반 개별 의원들이 이제 하는 질의 같은 경우 품질이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국민들이 말하는 그 큰 사건들 그러니까 주목할 만한 큰 사건이라는 것은 그 여권의 증인 채택 반대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좀 다루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그건 많은 국민들이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이해하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았다? 뭐 지금까지는 뭐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국민들의 조금 더 이제 그 압력이 있으면은 증인 채택 문제나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여당이 전향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이 청문회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정감사장에서 여권에서는 뭐 방어적인 모습이 나왔는데 여권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본인이 봤을 때? 뭐 일단 저희는 뭐 민생국감을 기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모습에 좀 충실한 모습이고요. 특히 지금 라임 옵티머스 건과 관련해서도 이제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가 있지만 저희는 일단 이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금융사기이고 실제로도 안정적인 투자처를 담보로 해서 이제 국민들의 돈을 빼간 이제 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금융당국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 기조 하에 좀 강하게 질의도 하고 좀 날카로운 질의도 열심히 준비해서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근데 아주 위험하다 보는 게 예전에도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 정권이 다소 좀 위험한 사건들이 나타나면 뭘 하냐면요. 대통령이 갑자기 3인칭이 되고 이래가지고 갑자기 뭐 정부를 질타하고 이래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도 이제 민주당 분들이 패널로 나와가지고 많이 하는 말씀 중에 금융감독 당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실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는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사건에 가장 크게 연루된 분도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었고 이게 어떻게 분리가 될 수 있느냐. 저는 오히려 정부 내에서 잘못한 일은 없는지 성찰하는 자세로 임해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뭐 금융감독제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뭐 박근혜 정부의 금융감독입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죠. 그러니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3자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라임 옵티머스 문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본격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고요. 국감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개인적인 베스트, 워스트 원 있습니까? 저는 베스트 의원으로 많은 사람이 주목하지 않았지만은 배현진 의원. 이번에 문화체육청장을 앞에 놓고 태능에 이제 정부가 주택 10,000호 정도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 그 부분이 이제 유네스코가 태강릉이 등록이 되는데 그게 지정 취소가 될 수 있다라는 질의를 해가지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화재청장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좀 아까 민생 얘기하시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생 챙기는 그런 질의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결과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교과서 문제라든지 교육에 관련된 문제들 이번에 보면은 뭐 로스쿨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제 고소득자 비율이 너무 높다라든지 이런 질의를 해가지고 되게 실질적인 질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 다 평가해봐야 합니다. 여권에서 누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까도 앞에 보니까 코너에서 다뤄줬던데 이탄희 의원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또다시 이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이탄희 의원님께서 밝혀내신 것이 이 N번방 유료 회원 중에 4명이 무려 교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1명은 게다가 이제 현행법상 기간제 교사는 이제 자기가 먼저 이제 사표를 낸 거예요. 근데 사표를 낸 상황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고 다시 교단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날카롭게 질의를 하셔서 교육부 측에서도 이런 제도를 점검하겠다는 확답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럼 라임 옵티머스 얘기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일단 여권에서는 그 사기꾼들이 그냥 하는 말을 야권이 받아가지고 권력형 게이트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이야기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결국 그 제보자의 신빙성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메신저 공격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뭐 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그 안에서 예를 들어 강기정 수석에 대한 라임 사태에 대한 증언이라는 것도 아직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좀 검증해보자 이 정도의 입장을 가질 수 있다 보고 다만 이제 약간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한 2달, 3달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요.
여권에서 그렇게 온 언론을 도배하면서 밀었던 프레임이 뭐냐면은 검언 유착 프레임이었어요. 예. 근데 그 검언 유착 프레임 당시에 그거 제보하신 분들이 그러면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제보자들이었느냐 했을 때 금융 범죄로 수감되신 분도 있고 사기 전과가 있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같이 들어가가지고 여권과 추미애 장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메신저보단 메시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만약 메시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비판을 한다면은 저는 김봉현 회장이 상당히 비판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메신저에 대한 공격 아니냐 이런 생각하고 만약 메신저에 대한 공격하면은 지난번에 검언 유착건에서 그런 메신저들과 같이 협력해가지고 큰 스캔들을 일으킨 것에 대해 가지고 사과해야죠 민주당이. 예. 그런데 지금 김봉현 회장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김봉현 회장은 강기정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생각한다. 워딩이 정확한. 네. 그리고 그게 이강세 전 광주FC 사장한테 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강세 씨가 강기정 의원한테 줬다는 거고. 네. 근데 지금 여권의 이야기는 그 줬다고 하는 이강세 씨가 본인이 안 줬다 그랬으니까. 네. 그럼 여기서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인데. 본인은 안 줬다고 주장하지만은 어쨌든 돈의 최초 출처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김 회장 아닙니까? 예. 김봉현 회장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그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배달 사고가 있을 수도 있는 예. 것이고 예를 들어 중간에 있는 분이 어떻게든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가지고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수사로 밝히자는 것이고 예. 저는 강기정 수석께서도 그거를 그래서 이제 고소를 진행했기 때문에 빠른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전 수사 인력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까지 다 수사하려면 상당한 보강이 돼야 될 것이다 예.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적어도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상당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는 특검 주장을 이제 저희 당내에서 일부가 하고 있긴 한데 특검만이 능사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검은 공정성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원래 수사 능력은 검찰이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검찰이 빨리 최대한의 수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하고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저는 뭐 엄중하게 수사하라는 의지를 밝히신 걸 저는 예. 높게 평가합니다. 예. 예. 자, 야당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쨌든 네. 줬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수사 인력을 늘려서라도 수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라임 옵티머스 의혹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얽히설키 좀 설켜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좀 하나씩 짚어보면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이 이 금융 사기 사건에서 권력행 게이트로 이제 야당이 공세하는 그 사이의 연결고리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첫 번째는 문건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예. 처음에 특히 예. 이것은 뭐 언론의 책임도 있겠지만 이제 언론 측에서 크게 다뤘던 부분이 문건이 있다. 특히 그 와중에는 여권 핵심인 칭되는 사람들의 이니셜이 있다, 혹은 실명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의혹이 나왔고 예. 두 번째는 앞서서 이제 이준석 최고께서 언급하셨던 이 강기정 수석과 관련해서 뭐 5천만 원을 건넸다라는 이 김봉현 전 회장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사실 일단 하나씩 짚어보면 김봉현 전 회장은 재판에서 주라고 이제 자신이 돈을 준 것이지 이것이 실제로 자신이 뭔가 가서 건네거나 했던 체험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 전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전달하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 약간 이렇게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강기정 수석께서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고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돈을 지금 이렇게 자신이 받았다고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건 역시도요. 사실은 처음에는 뭐 마치 정말 그것이 실제로 뭐 장부처럼 이제 돈을 받은 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 펀드가 문제가 되니까 금감원의 감사나 이런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연락을 해서 로비를 좀 해보자라는 회피성의 좀 문건이었다라고 이제 성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야당은 항상 정치적 공세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실체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공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왔던 주장을 혹은 계속 되풀이되는 언론 보도만 있을 뿐이지 이것이 뭔가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이 크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 때 그때 상당히 많은 그 당시 여권 정치인들 이름이 거론됐을 때 그때도 메모 수첩에 돌아가시면서 남긴 그 이름들하고 액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걸 가지고 야권에서 그 당시 야권에서 의혹 규명을 위해 가지고 하라 했던 다 조치들 있잖아요. 그 정도는 지금 민주당이 받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 박재고 의원 말한 것처럼 앞으로 검증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무리한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통령께서 밝히신 대로 엄중하게 수사할
각오는 돼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그 최순실 사건이라는 게 저희가 국정농단이라는 그런 어떤 아주 높은 형태로 승화되기 전까지를 보면요. 굉장히 많은 단편들의 조합이었어요. 예를 들어 삼성이 갑자기 승마에 투자해서 말 3마리를 사줬다. 많은 사람들이 왜지? 이랬어요. 그리고 그거 1년쯤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갑자기 박관천 경정의 문건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권력서의 1위가 누군지 아느냐. 최순실이고 2위가 뭐 정윤회고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게 무슨 소리야. 최순실이 누구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죠. 나중에 가보니까 그런데 이 건에 있어가지고 뭐 보니까 CF 감독도 끼고 무슨 뭐 가방 팔던 분도 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의혹이 불거지면서 조각을 맞출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그때 국회 내에서 국정조사도 역할을 했고 특검도 역할을 했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을 끌어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지금 단편들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야 단편들 갖고 왜 그러냐라고 하기에는 저는 이번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뭐 수석 이름이 나왔지만은 그거는 개인적으로 뭐 다투겠지만 앞으로 이번에 라임과 달리 옵티머스 건 같은 경우에는요. 그날에서 핵심 역할한 분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었던 일까지 드러났어요. 네. 그리고 그분이 행정관에 들어간 게 작년 10월 아닙니까? 작년 10월이면은 조국 장관 때문에 사모펀드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국민적 관심이 아주 높았을 때였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분의 인사검증에 들어갔을 것이라 보는데 어떻게 그분이 행정관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임용될 수 있었는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겠지만은 아니 도대체 옵티머스라는 회사가 어떤 곳이길래 그곳의 관계사가 이낙연 대표의 선거 사무실에 복합기를 대고 있느냐. 저는 여기에서 이낙연 대표가 뭘 알아가 지시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선거를 치러본 사람 입장에서. 하지만 여기서 우려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낙연 대표가 누군가에게 사무실 비품 같은 걸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겠죠. 그런데 그 지시를 받아 아마 측근일 겁니다. 측근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복사기를 가져오는 그 소스로 옵티머스 관계 회사를 골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낙연 대표는 아니더라도 이낙연 대표 주변에 옵티머스와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포진해 있다. 정리해주세요. 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한 요소라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캐보겠다는 겁니다. 뭐 이낙연 지금 대표님 당시에 후보셨던 분께서 이제 선거사무소에서 그런 복합기 대납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은 조금 위험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금 이준석 전 최고께서는 뭐 그 지인이 그러니까 옵티머스와 관련된 자가 이제 대표님의 측근에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사실 뭐 권력형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대표님은 모르셨을 거고요. 후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선거를 치를 때 어떻게 어느 그 후보가 복합기를 어디서 들여오고 혹은 뭐 정수위가 어디서 들어오고 이런 것까지 챙깁니까? 네. 근데 아무튼 그럴 수 없는 상황이셨고 그때 당시에 또 선거를 치르셨던 일정이 또 보통이 아니셨기 때문에 거의 현장에 나가 계셨어서 아마 사무실의 행정적인 부분은 못 챙기셨을 거고 그리고 동시에 이 지인을 통해서 해당 복합기를 넘겨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무실 직원이 바로 이제 옵티머스 직원과 접촉해서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어렵고 중간에 지인이라는 그 한 사람이 또 끼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좀 심각하게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관위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복사기 업체 캐논이라고 한 것은 그게 사실 이전 설치를 요구받았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 옵티머스 관계사 사무실에서 그쪽을 이전 설치를 하라고 했던 건데 옵티머스 회사에서 그걸 몰랐을까요? 그러면은 그 이낙연 대표에게 그 사실 가는 물건이라는 거를.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캠프 측에서 직접 이것을 움직여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연히 지인을 통해서 빌려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무진의 착오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뭐 이 건에 대해서는 뭐 우리 청취자도 다 알고 계실 건데 아까 그 옵티머스 관련 문건 얘기했으니까 문건 제목이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 여권 실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이 펀드가 라임하고 옵티머스는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사기를 치고 작정하자고 들어온 마치 한계처럼 보도가 되고 있어가지고 예, 좀 그렇게 들어온 건데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살자고 하는 생각에서 이런 문건을 만들지 않았냐 이게 이제 여당의 생각인 것 같고 또 금융감독원장도 조작이라고 얘기했고 충분히 이 해명은 납득이 가는데 다만 아까 이준석 전 최고 이야기처럼 이 금융감독도 문재인 정부의 금융감독이고 감독원이고 행정관도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컨트롤 못한 거는 정부 책임 아니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수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솔직히 조심스러운 건 맞는데요. 일단 저도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청와대가 수사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하는 그 대통령님의 직접적인 지시는 결국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의식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냥 아예 뭐 원천 차단하고 이것은 뭐 남의 일이다 이렇게 대응을 하신 것이 아니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부분을 밝히자라는 그 기조 하에서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이 수사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하겠다라고 밝힌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묶어가지고 이런 상품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말이 안 된다. 이걸 수천억 규모로 굴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럼 이 안에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과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판매하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안에 실무자들이 바보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펀드를 감독하지 못했다는 것은 또 실제로 팔았다고 하는 것은.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약간 이상한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는 농어촌공사인가? 농어촌공사는 왜 거기 가가지고 돈을 몇십억씩 집에 넣게 됐느냐. 그리고 거기다가 그 하필이면 농어촌공사 이사로 있었던 사람이 왜 나중에 행정관으로 갔느냐.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NH투자증권은 왜 펀드 그 운영하는 옵티머스 쪽에 먼저 제안을 하게 됐느냐.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어떤 권력형 비리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검증하겠다 했던 것이고 특수수사로 잔뼈가 굵은 윤석열 총장이 이걸 보고 수사 인력을 증원해야겠다라고 했으면은 저는 그에 맞는 인력을 증원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보는 거고 10명 정도 늘리자 그랬는데 5명만 보낸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좀 문제가 있다 봅니다. 자, 일단 뭐 국민의힘은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뭐 여권이 반대하면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특검은 뭐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검찰 수사만 남았는데 또 윤석열 총장이 뭐 수사 인력 보강해라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근데 추미애 장관 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이 못 믿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 건은 검찰이 만일 수사 결과 문제 없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동부지검에서 그때 이제 결과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저희가 제기한 것은 결국엔 수많은 인사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 동부지검의 한 8개월 정도 된 수사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인사가 이전 발령 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수사가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는 의심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번에 만약에 이야기되는 것처럼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의도하는 바대로 뭐 충분한 검사를 충원하고 아니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계적 장치가 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저는 특검이 가장 수사를 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예. 특검은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일 거란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수사 역량이라는 거는 확실히 고정 조직체를 가지고 있는 검찰이 더 낫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주제만 더 다루고 마치죠. 정부의 공공의료 계획에 반대해서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장들 또 선배 의사들이 기회를 더 달라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추가응시 기회는 안 된다.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인 것이죠? 여권도 마찬가지고? 예, 아무래도 이게 국가고시다 보니까 또 다른 시험과의 형평성 그리고 수험생들 간의 형평성, 그 원칙 이런 부분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의대생들은 뭐 억울해할지 모르겠으나 사실 정부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연장 접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예.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시험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늘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일반 수험생들한테는 거의 없는 기회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기회를 줬다라는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라는 그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원칙대로 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다만 그 의료 공백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감내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당장 이제 의사 국가고시가 되고 나면 의사가 되고 수련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수련의들이 보통 이제 전공의들이 보통 그 전임이나 아니면 교수들에 비해서 받는 돈이 3분의 1, 4분의 1 남짓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학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상급 의료기관은 상당히 그런 자원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공백을 과연 우리가 의료 대란 없이 감내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 대책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원칙대로 가는 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어차피 이분들 1년 뒤에 사실 뭐 국가고시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데 시험 보면 의사 되는 거거든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 큰 문제는 아닌데 오히려 국가 정책 차원에서 무리가 없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좀 인턴 만일 이번 시험을 치지 않는다면 내년에 빅5 병원부터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도 아마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학생들에게 명분을 좀 달라 이런
시그널을 준 것 같은데 학생들이 사과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계속 지금 어쨌든 윗선에서 계속 나서는 거 아닙니까? 그 의대생들 윗선이 계속 나서서 이제 사과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전혀 지금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지지가 국민적 않는 공감이 거예요. 없죠. 예. 왜냐하면 이제 대리 사과라는 꼬리표가 붙을 정도로 당사자들이 사과를 해야지 왜 남이 사과를 하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반감이 좀 큰 것 근데 같습니다. 실제로 의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의대생 같은 경우에 사과할 의지가 별로 없어요. 왜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1년 쉬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성민 최고,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